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좀 마음이 쿵 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이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놓는 리포트를 보면 뭐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시점이냐를 두고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리포트들 양이 다 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참 갈피 잡기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습니다. 사실 연말 연초 증시가 랠리를 보일 때 시장에 처음 뛰어드셨던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이 낙관적인 이유들을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함께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의견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저희들도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 컨셉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네. 비관론, 낙관론 쪽으로 지금의 자료들, 팩트들만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시점들 한번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관론 쪽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죠. 할게요.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에 좀 다시 좀 뜸했었던 피크아웃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확연하게 증가율이 3분기서부터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올해 2분기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확연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분기별 우리나라 수출 액수인데요. 수출 액수도 역시 3분기부터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기보다 2분기가 진짜 피크아웃이구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실적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맞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10년 동안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둔화됐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알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알던 내용이긴 한데 더 체감 가는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의 대형 17개 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그냥 여기서 갑자기 좀 평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장이란 게 꿈을 먹고 살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끌어다 쓰는 건데, 이런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가 평탄해지면 더 이상 실적 부분에서는 기대할 게 없어지는 건가? 주가의 탄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표에서 다 탄력의 둔화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확실히 실적 전체 파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기저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도 사실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언제나듯 그랬듯 하반기 실적 둔화가 있다라면 어차피 그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찾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볼까요? 한 10년 동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상승했던 기업들과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줄었던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영업이익이 늘었던 쪽이 평균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3분기에만 주가 상승률 놓고 보면 한 6% 올랐다면 다른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쪽은 한 1% 정도 상승에 그치는 흐름이었죠. 이 말은 즉슨 그냥 어차피 실적 둔화 전체 파이 보지 말고 섹터나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쪽을 집중하는 게 그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나은 시점이라는 거고요. 하나금투에서 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 한 50여 개를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우리가 좀 굵직굵직하게 알만한 기업들을 갖고 왔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또 들어가 있고요.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하이브, 한국조선해양, 한운시스템 등이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는 건 스스로 조금 빼면서 전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아지는 섹터, 우리 반도체, 자동차, 건설, 하반기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파이가 떨어지더라도 그 하단을 지지해주는 섹터는 어차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선별하자.
강조드렸던 뭐 반도체나 전기차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기대감은 네.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 안에서 선별만 한다면 괜찮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유동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고민 많이 하고 빠르게 쓰지 못했던 대본 챕터가 두 번째 유동성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와닿지 않아서. 첫 번째는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이긴 한데, 네. 이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요즘에 좀 변수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에요. 네. 실제로 보면 원달러 환율, 이 주황색이고요. 위에가 원 위안 환율인데,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급적으로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외국인의 증시 유입, 아무래도 좀 불안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앞에 수출 지표의 전망까지 합친다면 지금으로서 뭔가 외국인 자금이 확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네. 이 표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네, 외국인 수급 분명 불안 요소인 건 맞아요.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댈 만한 유동성은 또 있다라는 점을 네.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바로 개인 수급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고객 예탁금이요. 일단 60조 원대 초반까지 5월경에 떨어졌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69조 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증시 주변 자금으로 분류되는 CMA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린다면 이러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유동성 조금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각종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긴축을 막아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기를 조금은 더 늦춰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에 약간 IPO 대기 자금도 충분히 있을 테고,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긴 해요. 이제 네. 다음 주까지 IPO가 막 줄줄이 그렇죠.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시중의 유동성으로 들어오느냐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너무 이 돈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걸 더 체감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지난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증시가 얼마나 올랐냐. 주요국 가운데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스닥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코스피입니다. 약간 1등, 2등에서 너무 좋은데 네. 이게 또 역풍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를 즐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즐기지 못하고 약간 어설픈 타이밍에 올해쯤에 들어왔다면, 야, 이게 정말 이게 뭐야? 나는 저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난 라는 여긴 줄 생각을 알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나스닥 그리고 S&P 500 매일 신고가 얘기를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보다 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또 제가 희망의 네. 회로를 한번 열심히 돌려본다면 강세장인 경우에는요, 보통 상반기에 잘 가면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2008년도에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뚝 떨어졌다가 2009년도 올랐다가 한 5, 6개월 쉽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도까지 지수가 30에서 40% 올라갔는데 네. 만약에 우리 지금의 시기가 여기 쉬어가는 시기라면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베스트에서도 백신 접종률 올라갈 거고 결국 델타도 소강 시기가 언제는 온다. 그리고 다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온다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더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어렵죠. 지금 시점이 쉬는 거라면 우리가 사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떨어지는 시기라면 팔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걸 전해드리곤 싶었는데 선택이 참 어렵긴 하네요. 저희가 컨셉 잡아서 각 이렇게 자료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여기에 확신을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난제에 대해서는 바로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3분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해줬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망이 가능하고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충분히 불안해할 이유들도 있고 충분히 희망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분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워낙 변동성도 컸고 좀 장중에 낙폭이 커졌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좀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좀 마음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급하게 또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이 방송에 출연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3분기에 좀 힘들 수 있겠다. 하면서 만약에 좀 비관적으로 보면 한 10% 내외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그 조정의 초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인 낙폭 확대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요. 3분기에는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0% 안팎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조정이 3분기에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한국의 그 금융 안정 보고서 보면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그거는 부채가 많고 자산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가 명목 GDP하고 주가 관계를 분석합니다만 네. 올해 명목 GDP가 한 6% 정도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3,300 주가 지수 수준으로 보면 한 14%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네. 그다음에 월별로 우리 주가하고 상관관계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네. 지금 우리 수출 아주 잘 되고 있죠. 일평균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40% 정도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걸 좁히는 과정이 아마 3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3분기에는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니고요. 네네. 말씀드린 3분기 조정, 4분기 다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3분기일 것이다. 지표와 지수가 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하는 게 마음은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수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나오셨을 때 어떤 3분기 조정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이자 또 우리가 그때 핵심 이슈로 말했던 게 그때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어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의 충격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지금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선 수출이 잘 돼가지고 제조업이 먼저 회복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돌아서 그 서비스업 생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 형태를 보면은 작년에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 내구재를 많이 샀고요. 네. 그 다음에 준내구재,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제 밖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할 수준이었었는데 근데 이런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서비스 증가세가 이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은행업종 주가가 서비스업 생산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은행업종 주가가 올해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6월 중순 이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업종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된다. 이런 걸 시사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미국은 4월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6월에 국채 10년물은 2.1%, 2%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랐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은행업종, 서비스 업종의 주가는 은행업종 주가가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회복세가 좀 둔화될까, 확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미리서 금융시장이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채 금리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크거나 좀 리스크 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금리로 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우상향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중간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잠깐 나왔었던 그러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때 뭐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뭐 이렇게 넌지시 예. 여쭤봤었는데 그래도 미국 다음에 한국은행이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연준은 글쎄 통화정책 정상화를 좀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열 총재가 갑자기 연내 금리 인상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중간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과거 보면 미국이 먼저 좀 올리고 우리가 뒤따라 올리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만, 그랬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 보고 저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것은 1년에 2번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거든요. 거기 보면은 금융 불균형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도 금리를 먼저 인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계 부채,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GDP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올 1분기 GDP가 코로나 직전 수준 OECD 국가에서 제일 빠른 수준으로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적정금리 한 추정해 보니까 한 1% 정도 현재 나오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뭐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 다음 주에도 저 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은 있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4분기에는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저는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면 우리나라가 약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외국인 자금 유출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다른 나라 금리는 일정하도 유지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 사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뭐 미래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기업 이익 증가율 이런 것 보고 주식을 사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환율이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기에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완성되려면 다시 앞에서 말씀하셨었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에 딱 들어맞긴 하겠네요. 저는 금리 인상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별로 안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 금리하면 국고채 3년 수익률 아닙니까? 그거는 최근에 거의 1.5%까지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미리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뭐 별로 뭐 정체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환율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조금나 뭐 상반기에만 20조 원 순매도를 했고 지금 환율 상황도 다시 좀 오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3분기까지 더 팔이라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우리나라도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세해 보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뭐 141원까지 올랐는데 저는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1,200원도 잠깐 넘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도 그때까지는 주식을 팔게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주가 10% 조정받고 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20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 경제나 기업 수익이나 비해서 한국 주가가 굉장히 싸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다시 살 수 있는데 3분기까지는 외국인 주식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내 기관 뭐 개인들이 얼마나 사줄 것인가. 사실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20조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한 38조 정도 팔았거든요. 네. 예, 기관이 더 많이 팔았죠.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만은 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은 아마 개인들 매수세도 좀 3분기에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수급사 정도 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가 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급 사정을 봤을 때나 환율 사정이나 아니면 수출 지표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들을 봤을 때 그러면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잘게 쪼개서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가장 이제 많이 또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나 자동차 쪽인데 예.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한 24조 정도 올해 반도체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수익 보면은 뭐 굉장히 올해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4분기 주가가 올라갈 때 먼저 떨어졌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주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뭐 반년 동안에도 힘들었고 3분기까지는 좀 더 참아야 된다라고 예, 조금 뭐 하니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지침감이 있는데 이제 점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위안을 받아보도록 하겠고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다 뒤로 밀리는 건가? 라는 걱정들도 좀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뭐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이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수도권 지금 4단계까지 올렸으니까요. 예. 아마 이번 주를 거비로 조금 진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분기 가가지고는 뭐 백신도 많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 가면 이 수치들이 많이 줄어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분기 가면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될 테니까 3분기 조정 때 주식을 뭐 여러 가지 주식을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들도 몇 가지만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비슷한 맥락의 반도체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이나 유럽 판매도 좋고 수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횡보다 보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동차주도 뭐 2월에 이익 많이 내고 있고요. 네.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전기자동차 주문해놨는데 1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요? 야,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예, 그런데 자동차도 한번 도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못 갔던 종목군들 반도체와 뭐 자동차까지도 이 종목들이 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 앞에 선행지표로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뭐 시기야 뒤로 밀릴지언정 금융주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뭐 호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은행주는 정말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19하고 정말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은행주하고 우리나라 내수산업, 서비스업 생산은 거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주가 올해 많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조정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4분기 가가지고
뭐 코로나가 많이 다시 진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은행주도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우리나라 금리나 미국 금리나 적정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낮거든요. 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더 내게 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그냥 수익률 차이만 있지. 뭐 아까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은행주도 같이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분기는 상대적 수익률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응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질문을 드렸던 뭐 반도체건 자동차건 금융주까지도 좋게 보는데, 이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 3분기는 좀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겠다. 예, 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 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증시 전망과 그리고 섹터별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